향교 마당의 공기는 차갑게 내려앉았다. 화려한 도포를 입은 중년 양반 민진사는 형리들에게 팔이 꺾인 채 흙바닥에 무릎 꿇려 있다. 그 발치에는 백냥이 든 전대와 검게 그을린 나무 토막 하나가 떨어져 있다. 정지된 공간 속에서 관아의 전령이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펼친다. 기록을 속인 자는 기록으로 벌한다. 민진사의 눈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옆에 선 소년 운차는 그저 그 광경을 말없이 응시할 뿐이다. 그날 향교는 조용했다. 6년 전 가을, 광주 장터는 평소보다 소란스러웠다. 마을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다. 한가운데서는 거지 아이 하나가 매를 맞고 있었다. 주막집 쌀을 훔쳤다는 죄목이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땅바닥에 웅크린 채 매질을 견뎌냈다. 그때 인파를 해치고 한 여인이 나타났다. 검소한 치마 저고리를 입은 과부 최 씨 부인이었다. 그녀는 주막 주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얼마요? 주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최 씨 부인은 다시 입을 열었다. 저 아이 값이 얼마냐고 묻습니다.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 손가락 10개를 펼쳤다. 100냥이었다. 기와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최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품에서 전대를 꺼냈다. 정확히 100냥이 들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숨죽였다. 저 과부가 미쳤구나 하는 시선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그날 저녁 최 씨 부인은 운찬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민진사가 마당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최 씨 부인 남편의 숙부였다. 조카가 세상을 떠난 뒤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민진사는 운찬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형수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최 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차라리 문중의 아이를 들이십시오. 핏줄이라도 이어진 아이를 말입니다. 이런 근본 없는 것을 100냥 주고 사다니 마을이 뭐라 하겠습니까? 최 씨 부인은 여전히 침묵했다. 그녀는 운찬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사랑채로 향했다. 민진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가문을 잇기 위한 도구일 뿐인데 쓸데없이 정을 주는구나. 당시 유교 질서에서 자식 없는 과부의 처지는 불안정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그 재산은 법적으로 문중의 것이 된다. 과부가 땅을 지키려면 양자가 필요했다. 양자가 없으면 문중이 땅을 가져가고 과부는 친정으로 쫓겨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최 씨 부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서둘러 양자를 들인 것이었다. 문중의 아이를 들이면 민진사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 뻔했다. 그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아이가 필요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판단을 비웃었지만 관아는 묵인했다. 양자를 들이는 것 자체는 법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진사는 재산관리인으로서 장부를 맡았고 최 씨 부인은 조용히 운찬을 키웠다. 그것이 그 시절의 질서였다. 하지만 운찬을 데려온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혼자 방에 앉아 촛불을 켜고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운찬이 품에 지니고 있던 나무 토막이었다. 그을린 검은 표면,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작은 물건. 하지만 최 씨 부인은 그것을 보며 잠시 손을 떨었다. 그녀는 나무 토막을 천으로 싸서 운찬에게 돌려주었다. 잘 간직해라. 잃어버리지 마라. 운찬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그 장면을 보지 못했다. 운찬은 빠르게 글을 익혔다. 서당에 보내지 않았는데도 혼자 천자문을 떼었고 석 달 만에 사서삼경의 첫 구절을 읽어냈다. 최 씨 부인은 놀라워했지만 민진사는 달랐다. 영민한 것과 교활한 것은 다르오. 운찬의 영민함은 유독 숫자를 향해 있었다.
민 진사가 소장료를 거두어 장부를 작성할 때마다 운차는 마당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지켜보았다. 어느 날 소작인들이 쌀을 가마니에 담아 날랐다. 운차는 하나하나 세었다. 10가마니였다. 그날 저녁 민 진사는 장부를 펼쳐 기록했다. 운차는 그 옆에 서서 장부를 들여다보았다. 7가마니. 운차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며칠 뒤 운차는 하인 하나를 붙잡고 물었다. 지난달 20날 비가 왔나요? 하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날은 해가 쨍쨍했는데. 그럼 왜 장부엔 우천으로 인한 손실이라 적혔을까요? 하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운차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운찬이 목숨처럼 아끼는 물건이 하나 있었다. 나무 토막이었다. 손바닥만 한 크기에 표면은 검게 그을려 있었다. 운차는 그것을 항상 품속에 지니고 다녔다. 어느 날 민 진사가 그것을 발견했다. 그게 뭐냐? 운차는 나무 토막을 움켜쥐었다. 제 것입니다. 어디서 났느냐? 모릅니다. 민 진사는 손을 뻗어 토막을 빼앗으려 했다. 운차는 뒤로 물러났다. 바로 그때 최 씨 부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민 진사와 운찬 사이에 섰다. 민 진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최 씨 부인을 바라보았다. 형수님, 아이가 뭘 감추고 있는지 아십니까? 최 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운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 진사는 헛웃음을 흘리고 돌아섰다. 그날 이후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흉년이 들어 관아에서 각 마을의 곡물을 재개량하라는 명이 내려왔다. 민 진사는 장부를 챙겨 들고 창고로 향했다. 최 씨 부인 댁의 소장민은 25가마니로 기록되어 있었다. 창고 문이 열렸다. 하인들이 가마니를 세었다. 21가마니. 민 진사의 미간이 좁혀졌다. 다시 세어라. 역시 21가마니였다. 민 진사는 혀를 찼다. 돛박으로 다시 재라. 하인들이 돛박을 가져왔다. 곡물을 대로 퍼내어 다시 계량했다. 운차는 그 광경을 멀찌감치 떨어져 지켜보고 있었다. 계량이 끝나고 하인들이 창고를 나섰다. 운차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에 빈대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운차는 그것을 주워들었다. 돛박홈에 쌀가루가 말라붙어 있었다. 운차는 되를 들고 우물가로 갔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대 안쪽을 씻었다. 손가락으로 홈을 훑었다. 말라붙은 쌀가루가 손톱에 걸렸다. 물을 몇 번 더 부어 깨끗이 씻어냈다. 그리고 햇볕이 드는 곳에 되를 엎어두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까지 기다렸다. 되가 완전히 마르자 운차는 품에서 나무 토막을 꺼냈다. 토막의 끝부분을 되의 홈에 대었다. 1번, 2번, 3번. 깊이를 재었다. 입술을 움직이며 숫자를 세었다. 다 재고 나서 운차는 되를 도로 창고 앞에 가져다 두었다. 민 진사가 물었다. 뭐 하느냐? 되를 씻었습니다. 왜? 더러워서요. 민 진사는 되를 집어들어 살폈다. 깨끗했다. 이상할 것은 없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민 진사는 혼자 창고로 갔다. 촛불을 켜고 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홈이 평소보다 깊어 보였다. 손가락으로 훑어보니 분명 파인 흔적이 있었다. 한 대의 서없씩 더 들어가게 깎인 되었다. 민 진사는 되를 도로 덮어두었다. 촛불을 끄고 창고를 나섰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한겨울, 운차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다. 운차는 나무 토막을 꺼내 들었다. 잠시 망설이다. 나무 토막을 화롯불 가까이 댔다. 열기가 그을린 표면을 데웠다. 검게 탄 부분이 미세하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아래로 무언가가 떠올랐다. 희미한 글씨, 도장 자국, 관아의 낙인이었다. 운차는 숨을 죽이고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낙인 옆에는 작은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일련 번호처럼 보였다. 운차는 나무 토막을 천으로 감쌌다. 그리고 다시 품속 깊이 넣었다. 그날 밤 운차는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며칠 뒤 운차는 민진사의 서재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췄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문틈으로 희미한 촛불이 새어나왔다. 운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민진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장부가 펼쳐져 있었다. 붓을 들고 무언가를 덧쓰고 있었다. 붓질이 빨랐다.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찢었다. 민진사는 찢어낸 종이를 촛불에 가까이 댔다. 종이가 타올랐다. 재가 되어 바닥에 떨어졌다. 운차는 숨소리를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민진사가 고개를 들었다. 문 쪽을 보았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운찬이 사라진 뒤였다. 다음 날 아침 운찬은 서재 앞마당을 쓸었다. 낙엽과 먼지를 모았다. 그 속에 재가 섞여 있었다. 빗자루를 천천히 움직이며 재를 살폈다.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바람에 날리지 않고 남아 있었다. 운차는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었다. 숫자 2이 적혀 있었다. 먹이 번져 희미했지만 알아볼 수 있었다. 운차는 종이 조각을 품에 넣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마당을 쓸었다. 민진사는 점점 조바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운찬이 무언가를 알아채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민진사는 최 씨 부인을 찾아갔다. 형수님, 저 아이를 내치십시오. 가문에 분란을 만들 겁니다. 최 씨 부인은 고개를 들어 민진사를 바라보았다. 숙부님께서 무엇을 두려워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아이를 내칠 생각이 없습니다. 민진사의 얼굴이 굳었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다. 민진사는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마을 이장을 불러 한양에 편지를 보냈다. 최 씨 부인 댁에 들인 양자의 신분이 불분명하다. 혹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 사흘 뒤 관아에서 전령이 왔다. 최 씨 부인을 불러 양자 신분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최 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외출 준비를 했다. 운찬이 따라가려 하자 그녀는 부드럽게 손을 저었다. 기다려라. 곧 돌아온다. 운찬은 고개를 끄덕였다. 관아방, 돌계단에 운찬이 앉아 있었다. 최 씨 부인이 집에 있으라고 했지만 운찬은 몰래 뒤따라온 것이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다. 그림자가 짧아졌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다. 그림자가 다시 길어졌다. 동쪽 담벼락까지 그림자가 닿았다. 세 번째 그림자였다. 그제야 관아 문이 열렸다. 최 씨 부인이 나왔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걸음이 조금 무거워 보였다. 운찬이 다가가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최 씨 부인은 잠시 운찬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장부에 있는 대로만 따르시지요. 그녀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은 고요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 최 씨 부인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운아. 네.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을 잃지 마라. 운차는 품속의 나무 토막을 무의식적으로 만졌다. 네.
최 씨 부인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집에 도착하자 민 진사가 마당에 서 있었다. 며칠 뒤 민 진사는 운찬의 방을 뒤졌다. 최 씨 부인이 마을 어귀에 나간 사이였다. 민 진사는 이불을 들추고 괴짝을 열고 벽 틈새를 뒤졌다. 나무 토막을 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저녁 무렵 운찬이 방에 돌아왔다. 어질러진 방을 보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이불을 개고 괴짝을 정리했다. 다음 날 민진사는 직접 운찬을 불렀다. 어디 숨겼느냐? 운찬은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품에 지니고 다니는 나무 토막 말이다. 어디 있느냐? 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내놓아라. 싫습니다. 민진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하인을 불렀다. 저 아이를 사랑채에 가둬라. 하인들이 운찬을 끌고 갔다. 운찬은 저항하지 않았다. 사랑채 작은 방에 운찬이 갇혔다. 문이 잠겼다. 창문은 높아서 밖을 내다볼 수 없었다. 하루가 지났다. 밥은 오지 않았다. 물만 한 사발 들어왔다. 이틀째 되던 날 최 씨 부인이 문을 두드렸다. 운아, 괜찮으냐? 네. 밥은 먹었느냐? 괜찮습니다. 최 씨 부인이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바로 그때 민 진사가 나타났다. 형수님, 무엇을 하십니까? 문을 여십시오. 안 됩니다. 왜요? 가문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저 아이는 위험합니다. 최 씨 부인은 민 진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숙부님이 진짜 두려워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민 진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다. 최 씨 부인은 민 진사의 사랑채로 찾아갔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민 진사가 물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최 씨 부인은 손을 펼쳤다. 나무 토막이 있었다. 이걸 원하시는 겁니까? 민 진사의 눈이 커졌다. 그게 어디서? 운찬이 제게 맡겼습니다. 숙부님이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대신 아이를 풀어주십시오. 민 진사는 망설였다. 그리고 손을 뻗어 나무 토막을 낚아챘다. 민 진사는 나무 토막을 이리저리 살폈다. 그을린 표면만 보였다. 평범한 나무 토막이었다. 이따위 것을 가지고 그는 비웃으며 나무 토막을 마당에 내던졌다. 형수님, 아이에게 쓸데없는 정을 주지 마십시오.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최 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마당으로 내려가 나무 토막을 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 민 진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무 토막이 자꾸 신경 쓰였다. 왜 운찬이 그것을 그토록 아꼈는지, 왜 최 씨 부인이 그것을 지키려 했는지. 한밤중 민 진사는 몰래 최 씨 부인의 처소로 갔다. 창문 너머로 살짝 안을 들여다보았다. 최 씨 부인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민 진사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촛불을 켰다. 탁자 위에 나무 토막이 놓여 있었다. 민 진사는 나무 토막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촛불을 가까이 댔다. 열기가 그을린 표면을 데웠다. 천천히 무언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관아의 낙인. 그 아래 새겨진 일련번호. 민 진사의 손이 떨렸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황급히 나무 토막을 도로 내려놓았다. 촛불을 끄고 방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지나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내내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다음 날 새벽 민 진사는 운찬을 풀어주라 명했다. 운찬이 사랑채에서 나왔다. 창백했지만 걸음걸이는 흔들리지 않았다. 최 씨 부인이 운찬을 안아주었다. 괜찮으냐? 네.
최 씨 부인은 품에서 나무 토막을 꺼내 운찬에게 건넸다. 절대 놓치지 마라. 운찬은 나무 토막을 받아 품속 깊이 넣었다. 그날 이후 민진사는 운찬을 멀리했다. 하지만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보았다. 뭔가를 고치고 지우고 덧쓰고 있었다. 운찬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암행어사가 광주 일대를 순찰한다는 것이었다. 민진사는 초조해졌다. 그는 밤낮으로 장부를 뒤적였다. 지워야 할 것과 남겨야 할 것을 정리했다. 며칠 뒤 암행어사가 광주 향교에 도착했다는 정갈이 왔다. 민진사는 결심했다. 먼저 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그는 운찬을 불렀다. 내일 관아에 가야 한다. 왜요? 내 신분을 확인받아야 한다. 거짓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운찬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진사는 계속 말했다. 내가 가문을 사치하려 한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어사 앞에서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 운찬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민진사는 운찬을 데리고 향교로 향했다. 최 씨 부인도 뒤따랐다. 향교 마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마을 이장, 양반들, 백성들까지 모여들었다. 암행어사가 상좌에 앉아 있었다. 민진사는 운찬을 끌고 어사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깊이 절했다. 어사 또 아뢰겠습니다. 어사가 고개를 들었다. 말하라. 이 아이는 거지 출신으로 저희 가문의 양자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문의 재산을 사치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이렇게 고발하옵니다. 관아는 조용해졌다. 어사는 운찬을 보았다. 내가 할 말이 있느냐? 운찬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종이 한 장이었다. 기축년 호적 단자. 조정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어사는 문서를 받아들었다. 펼쳐 읽기 시작했다. 마당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어사는 문서를 다 읽고 민진사를 보았다. 내가 숨긴 물건을 가져오라. 민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아이가 지니고 있던 나무 토막을 가져오라. 내 방에 있을 것이다. 민진사는 입술을 떨었다. 어사가 손을 들었다. 아전 둘이 움직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전들이 나무 토막을 가지고 돌아왔다. 어사는 나무 토막을 받아들었다. 횃불을 가까이 가져오라 명했다. 횃불이 다가왔다. 열기가 나무 토막을 데웠다. 그을린 표면 아래로 천천히 무언가가 드러났다. 관아의 낙인. 일련번호. 어사는 그것을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호적 단자와 대조했다. 일치했다. 어사는 나무 토막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것은 한양 조정에서 발급한 서자 등록 증표다. 향교 마당이 술렁였다. 이 아이는 정승 가문의 혈육이다. 정식으로 등록된 서자다. 민진사는 무릎이 꺾였다. 어사는 계속 말했다. 장부를 가져오라. 하인이 민진사의 집에서 장부를 가져왔다. 어사는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위조된 날짜, 허위 기록, 덧쓴 필체, 찢어진 페이지의 흔적. 어사는 장부를 덮었다. 내가 아이를 거지로 속이고 최 씨 부인의 재산을 빼돌린 것이 관아의 기록으로 증명되었다. 민진사는 입을 열지 못했다. 어사가 판결을 내렸다. 파직, 곤장 100대, 유배. 판결이 떨어지자 형리들이 민진사를 붙잡았다. 그날 밤 민진사는 관아옥에 갇혔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다. 창살 너머로 달빛만 희미하게 들어왔다. 한밤중 발소리가 들렸다.
하인 하나가 창살 너머로 다가왔다. 손에 작은 전대를 들고 있었다. 진사님, 하인이 속삭였다. 100냥만 돌려주시면 어사께 선처를 구하겠습니다. 민진사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눈에 희망이 번쩍였다. 정말이냐? 예. 제게 100냥만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민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전대를 받았다. 그날 밤 민진사는 오랜만에 잠들 수 있었다. 그는 아직도 숫자가 자신 편이라고 믿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어사가 관아 정각으로 들어서는데 기둥 아래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전대였다. 어사가 전대를 열어보았다. 정확히 100냥이 들어 있었다. 누가 둔 것이냐? 아전이 대답했다. 어젯밤 운찬이 두고 갔다고 합니다. 어사는 운찬을 불렀다. 왜 받지 않았느냐? 운찬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숙였다. 어사는 잠시 운찬을 바라보다 전대를 도로 덮었다. 민진사는 곤장을 맞고 변방으로 유배되었다. 운찬은 정식으로 최 씨 부인의 양자가 되었다. 족보에 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운찬은 숙부를 용서하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민진사의 이름이 지워진 장부를 최 씨 부인에게 건넸다. 이제 맞습니다. 최 씨 부인의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고 운찬은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최 씨 부인 댁 앞에 모였다. 그땐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한 노인이 중얼거렸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운찬은 마당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모래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숫자들이었다. 최 씨 부인이 다가와 물었다. 뭘 그리느냐? 운찬은 고개를 들었다. 잘못된 이름 하나를 바로 놓았을 뿐입니다. 최 씨 부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운찬은 나무 토막을 꺼내 들었다. 촛불 아래서 그것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관아의 낙인과 일련 번호가 여전히 희미하게 보였다. 운찬은 나무 토막을 천으로 감쌌다. 그리고 괴짝 깊숙한 곳에 넣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품에 지니고 다니지 않아도 되었다.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민진사는 변방에서 소식이 끊겼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다. 하지만 정의는 관아의 기록 속에 단단히 세워졌다. 장부는 바로잡혔고 족보는 고쳐졌고 땅은 제 주인을 찾았다. 운차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다음 사연에서도 함께해요.